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금속노조 총파업 등 관련 속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각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농협을 검색해보면 자동 완성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횡령입니다. 올해만 벌써 10건에 달할 정도인데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시 뒤 이 문제 취재해온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올여름 이상한 장마부터 이례적인 열대야까지 이상 기후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럽은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기후 변화 문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현안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관련 공권력 투입을 고심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경찰력을 포함한 공권력 투입도 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할게요. 제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그런 검사장들이나 검사들 중에 이게 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들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네, 방금 전에 대통령이 답변을 피한 대목,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50일 가까이 됐습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파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거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뒤로 소리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자,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가 대우조선 정문에서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를 이곳 대우조선 정문에서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곳에 6천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요. 총파업 대회는 하청업체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투쟁사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대우조선 정문에서 서문까지 행진을 벌입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 대회로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는 물론 정부까지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대우조선 안에서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맞불 집회 속에서 대우조선 원청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려는 조직변경조합원 임시총회를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고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사무직 노동자 한 명도 하청 노동자들이 전가한 선박 구조물에 올라 파업을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오는 23일 거제로 희망버스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사 협상에서 접점을 찾아야 파업도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노사 협상이 시작되고 있지만 타결됐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청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 30% 인상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사측은 4.5% 인상, 노측은 5% 인상으로 폭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노조가 내년 1일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해 이를 두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을 두고도 노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제를 찾습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분위기에서 이 장관이 찾으면서 사태 해결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해 6년 만에 공동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 산하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와 연맹은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축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공공서비스가 중단된 부분엔 재벌 등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서 재벌 특혜를 주는 민영화를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밥상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7개 수입 생필 품목에 대해서 오늘부터 0%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수입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쇠고기에도 처음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축산물 수입 통관 점검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기도 용인시 검역 시행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모두 7개 품목입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커피, 원두와 대파, 분유, 그리고 소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주정 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 지원 효과는 모두 합치면 3,29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대두 10,000톤과 함께 참깨 3,000톤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합니다. 소비자들은 다음 주쯤은 돼야 유통매장에서 0% 할당 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3, 4, 5월에도 정부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LNG, 나프타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들은 오늘 이곳에서 수입 통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비 감소로 인해서 우리 한우산업까지 같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쇠고기에 대한 소비 수준을 저희가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자, 그럼 0%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별로 기대 효과는 어떻게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쇠고기는 보통 미국과 호주에서 90% 정도가 수입됩니다. 국제 곡물가 그리고 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소매 가격이 56.3% 정도 올랐고, 호주산은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8.8%나 올랐습니다. 할당 관세 적용으로 10에서 16% 수준인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인하되면 5에서 8%의 소매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수입산 쇠고기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 관세 0%가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1개 수량 10,000톤을 대부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겹살 성수기인 7, 8, 9월을 맞아서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 톤 추가 증량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 도매가도 평년보다 14.8%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20, 30%에 달하는 브라질산과 태국산의 관세를 인하합니다. 분유도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10,000톤으로 확대돼서 도입 단가가 내려갑니다. 외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커피, 원두도 국제 가격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함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단가가 40% 넘게 급등한 주정 원료는 할당 관세 적용으로 소주와 식초, 간장, 샴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축산 농가에서는 이런 무관세 정책이 농가를 고사시킬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우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축산 검역 시행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 같은 할당 관세 효과가 체감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한상 가득 반찬을 내놓는 백반집은 더욱 허덕이고 있습니다. 식자재 값은 모두 뛰었는데 또 그렇다고 반찬 가짓수를 확 줄일 수도 없어서 결국 밥값도 인상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 송정동에 있는 백반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반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붐볐던 점심 영업을 마치고 이제 곧 저녁 영업 준비에 돌입합니다. 한 상 가득 나오는 백반 정식이 6,000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백반집인 만큼 오늘도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사장과 직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반찬 5종의 주요 메뉴 한 2가지까지 다양한 반찬 가짓수만큼이나 식자재들 가격이 전부 뛰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반 메뉴인 조기구이와 황태국 재료 가격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 재료인 황태는 킬로그램당 25,000원이던 게 지금은 3만 원에 이르고, 조기는 2배 넘게 올라 50마리에 8,900원에서 21,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취나물 역시 두근에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넘게 올랐는데요. 이제 곧 준비할 저녁 고기 한상 메뉴에 포함된 상추는 세 접시에 2,000원에서 6,000원으로 무려 3배나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반집은 조금 더 저렴한 재료로 한상을 채울 수 있는 메뉴가 뭘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골 직장인들과 동네 손님들을 생각하면 당장 반찬 가짓수를 줄이지도 또 한 접시만 더 채워달라는 요구도 쉽게 거절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버티고 버텨오던 이곳 백반집이 결국 이번 주 백반 가격을 1,000원 인상한 이유인데요. 사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동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통 혼자 오시면 백반에 소주 하나 드시는데 백반 가격이 지금 소주값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백반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단골 손님들 덕에 다행히 적자는 피하고 있지만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만큼 백반집 주인의 속은 그야말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정동에 있는 백반집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10,000원으로 백반에 소주 한 잔이 어렵다는 물가 현장 보셨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선 깡통 전세가 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세값이 매매가랑 비슷해지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지방이 특히 더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당산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전세가 2억 2천만 원에 나왔는데 같은 면적 매매가도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금은 분야가 매매가율이 조금 올라서 계속 하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가율이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전세가 있고 매매가 더 힘들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인 셈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선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 집값 낙폭이 큰 지방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8%인데 포항 북구나 광양, 청주 서원구, 목포, 천안 동남구 등은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나 이천 같은 수도권 외곽도 80%를 웃돕니다. 서울은 전세가율이 60% 초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일부 자치구에선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가운데 196건은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비쌌습니다. 강서구가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 순이었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442억 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5,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만 3,407억 원으로 2019년 전체 사고 금액 규모에 육박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 피해 규모가 1,961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000여 건이던 가입 건수는 6월에는 19,000여 건으로 증가했고 가입 금액 규모는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비중이 높았던 곳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로 상승한 가격이 금리 인상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1년도 이렇게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높이 올라갔을 때 갭 투자가 많았었던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기에 깡통 전세의 우려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깡통 전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내용을 알리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유례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서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올 상반기 서울 지역의 임대차 계약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1.1% 늘어난 46만 4,684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40만 건을 넘은 건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1.6%가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무려 55.2%가 급증하면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에 대한 재산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직계 존비 속사의 재산 증여 건수는 15만 5천여 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도 2020년과 2021년엔 6천 건대로 뛰었는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증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객도 7월 말부터 8월 초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8월 말까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이달 30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는 3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에도 전통적 극성수기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월 말까지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이 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를 신규 개통하고 혼잡 예상 구간에 대해서는 갓길 차로와 우회도로를 운영합니다. 아울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분산을 유도하며 고속버스와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립니다. 이번 하계 휴가철 기간 동안 교통소통 및 사고 상황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도로 전광판, 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구간엔 감시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기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 하루 평균 445만 명, 모두 8,89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하루 평균 이동 인원에 비해 16.6% 증가한 것입니다. 휴가지로 이동할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9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스와 철도 순이었습니다. 휴가 지역으로는 동해안권, 남해안권, 제주권, 서해안권 순으로 선호했습니다. 휴가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대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강릉 5시간 50분, 서울에서 부산 6시간 50분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확진자 30만 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요양시설 접촉 면회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결국 예상보다 확산세가 빠르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정부는 지난 13일 재유행 변이의 정점을 다음 달 중순 확진자 20만 명으로 예상하고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정점 때 확진자가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자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병상 확충입니다. 현재 치료 병상은 5,500여 개이고 병상 가동률은 25.5%로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14만 6천 명까지만 대응이 가능해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해서 병상 4천여 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오늘 선제적으로 병상 1,435개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선 오늘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밤까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에 4곳뿐인 임시선별검사소를 수도권 55개, 비수도권 15개 등 7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진단키트도 오늘부터 9월 말까지는 4만 8천 개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 신고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동안 허용했던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개에서 10,000개까지 늘리고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며 치료제 94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76,402명입니다. 어제 발표보다 2,800명 넘게 늘면서
이틀째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27일 이후 12주 만에 최다인데요. 일주일 전보다는 1.9배, 2주 전과 비교하면 3.9배 증가하면서 일주일에 약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75,973명, 해외 유입이 429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다인데 전 세계적으로 BA.5 변이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증가한 96명으로 세 자릿수에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777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진 가운데 수학여행을 다녀온 고등학교에서 10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또 확진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초등학생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점곤 기자. 네, 전주지국입니다. 네, 우선 고등학교 집단 감염 사례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이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이후에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1학년, 2학년 전체 40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조금 늘었습니다. 140명이 넘습니다. 교사들까지 합치면 전체 확진자는 150명이 넘습니다. 보통 고등학생들은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죠. 이 학교는 지난해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던 2학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수학여행 일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출발 전부터 10명 넘는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는 그대로 제주 여행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현지에 가서도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잇따랐는데 그때마다 학교는 해당 확진자들만 집으로 귀가시키는 방식으로 3박 4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 일정을 취소하기에는 항공편 등 교통편을 다시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학교 측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실 대응 지적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실내외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주의시켰고 또 전체 학생을 4개 팀으로 나눠서 일정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학교는 애초 내일부터로 예정됐던 여름방학을 하루 앞당겨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또 세종에서는 초등학생 확진자가 입원 치료 중에 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16일에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8살 A양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된 지 사흘 만인데요. 확진 이후에 고열 증세를 보인 A양은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숨진 학생은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고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시는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G 생활건강 유아용 물티슈 제품 일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논란이 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LG 생활건강 측이 소비자들에게 늑장 고지를 한 데다 홈페이지에서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생활건강이 지난 2019년 출시한 유아용 물티슈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 가운데 지난해 11월 8일 생산된 8천여 개에 대해 판매 중지와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독성 물질인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MIT와 메칠 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CMIT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지난 2011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도 꼽혀 세척제나 물티슈 등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LG 생활건강이 관련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LG 생활건강 측은 홈페이지에 이틀 만에, 일간지에는 나흘 후에야 판매 중지 사실을 알린 겁니다. 공표 명령 공문을 받은 날에 보통 그날에 제일 많이 하세요. 그날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회수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종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틀 늦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물티슈 판매 중지 알림 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뜬금없이 한국소비자원의 공익 광고가 무더기 게재되면서 판매 중지 알림 글은 뒤로 밀려 첫 화면에서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LG생활건강 측은 한국소비자원 등 협력기관이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해와 해당 광고를 게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수차례 정례 회의에서 공익광고 게재를 요청해왔는데도 실제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공익광고가 게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5개 공익광고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올라왔는데 이미 3년 전 만들어진 화장품 공익광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문제 제품 폐기와 회수 조치를 알림창까지 띄워 고객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한 건 식약청이 통보한 지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식약처가 홈페이지 접속 즉시 알림글이 보이도록 하라고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별도의 알림창을 띄운 겁니다. LG생활건강의 조치와 해명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 알고 있는 큰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좀 화도 나고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나 했다 이렇게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LG생활건강 측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하루 생산분이지만 해당 제품 전체를 폐기하기로 하고 문제의 제품도 40% 정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늑장 고지한 데 이어 꼼수 숨기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LG생활건강이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I've been a meteorologist for about 30 years and I've never seen the charts that I've seen today. 네,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늘은 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록적인 더위와 또 좀처럼 잡히지 않는 산불로 유럽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전돼 있는지 이현호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기후변화가 폭염을 잔혹하게 만든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앞서 영상 구성 속에 30년 된 영국의 기상 전문가는 이런 폭염 처음이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기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럽 지역이 뭐 프랑스는 바로 어제 그 현재 날짜로 19일 42.7도를 기록했고 영국은 40.3도,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포르투갈의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서 사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더운 이상 폭염 상태가 현재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게 지금 뭐 7월 중순이 되었는데 이때 지금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사실 이미 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월 지역에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 이미 폭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현상이 시작이 됐고 6월 달에 미국에서는 벌써 한 50도 이상 올라간 지역이 관측될 정도였었고요. 예,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 요때 지금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 현재 지금 조금씩 지금 유럽 내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이번 주말 정도쯤 되면은 독일이나 헝가리나 이쪽의 온도가 한 39도, 40도
좀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 좀 유럽에 지금 기후변화의 어떤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 먼저 여쭤보고 있는데 유럽과 우리의 좀 폭염의 기준은 좀 다른가요? 예,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지속될 건지 아니면 35도 이상으로 지속될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폭염 경보냐 폭염주의보냐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영국 같은 지역을 예로 들면 영국 지역은 사실 이렇게 최고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 여름철 최고 온도를 평균 내보면 한 26도 정도쯤 되는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최고 온도가 한 21도 정도쯤밖에 안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교수님 옆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40도는 나왔는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렇게 극단적인 기온을 가능케 했다고 했거든요. 자, 온실가스 대목 말고도 좀 이런 극단적인 어떤 더위를 일으키는 배경, 원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영국 같은 지역은 특히 네. 이렇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이 이렇게 섬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좀 다소 많게 되고 수분이 많아서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열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게 되면 네. 일부는 대기 온도를 올리고 일부는 이 지면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는 쪽으로 이게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이제 더 습하게 되지만 온도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는 특성을 보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영국 지역이라든지 그런 이런 유럽 지역에 좀 폭염 현상이 좀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아까 이렇게 기후 관련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이전 기록이 언제 형성된 것이냐면 2019년에 지금 기록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입니다. 네. 2018년, 2019년이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으로 기록이 됐었고, 예, 그때 그래서 최고 온도가 한 38.7도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래서 2020년에 그 영국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해서 예, 폭염이 얼마나 더 자주 일어날 것인가를 좀 예측을 해봤더니 네.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은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2020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예, 사실 근데 그게 연구 결과가 나오자마자 2년 만에 지금 40도를 넘어서는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 2020년도에 100년에 한 번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올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열차 운행이 취소되기도 하고 중국에선 도로가 휘어지고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이러거든요. 사실 단순히 덥다, 폭염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혹한 폭염, 이게 생명에 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고 좀 날씨,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또 블로킹 현상을 주목하던데 전문가로서 블로킹 현상을 어떻게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상한 최고 기온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 사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적인 좀 아주 긴 시간 규모의 요인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좀 기상학적인 좀 네. 비교적 짧은 규모와 그리고 이제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그런 원인으로 함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기후적인 원인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가 이제 산업화 이전 시기하고 비교해서 한 1.3도 정도 이미 온도가 올라가는 상태이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폭염이 더 잦아질 환경이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블로킹 현상은 기상학적인 현상과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원래 그 북아프리카 지역은 사실 네.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지역인데 최근 며칠 동안 그 포르투갈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하고 인접한 그 포르투갈 지역에 약간 좀 저기압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저기압이 원래는 이제 잘 이동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 나타나는 그 블로킹 고기압 때문에 잘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저기압이 계속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뜨거운 공기를 네. 유럽 지역으로 계속 공급하게 되면서 지금 이런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럼 교수님 잠깐 화면 잠깐 두시고요. 그 그래픽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블로킹 현상 때문에 그러면 한쪽에서만 폭염이 발생하는 건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폭우나 뭐 가뭄 같은 다른 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신 자료는 네.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게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와 동시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과 반드시 연관이 있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예,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로 이렇게 어떤 열 에너지가 어떻게 분산이 되고 혹은 네. 자원이 이렇게 각 빗물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분산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블로킹 현상 때문에 그리고 다른 현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했던 형태로 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늦봄부터 시작해서 지금 5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역에 굉장히 강한 지금 폭염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와 동시에 현재 지금 중국 남부 지역이랑 방글라데시 지역에는 아주 강한 기록적인 집중호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일례로 중국에서는 지금 한 6월 상순에 지금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700mm 이상의 강수가 내린 지역이 있었고요. 방글라데시에 그 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체라푼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긴 한데 6월 중순에 이틀 동안 내린 비가 1,800m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비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블로킹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그런 고기압이나 저기압 이런 폭염과 집중호우를 일으키는 현상들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고 한 곳에 오래 정체해서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심한 기상 현상들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인가 뉴스를 전할 때 폭염이란 말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좀 자제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폭염이란 말을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기온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지금 유럽이 혹독한 여름을 겪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산불 아니겠습니까? 지난달인가 우리나라도 산불 얘기를 할 때 당시 기상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를 얘기했었는데 산불과 기후변화를 좀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호주 지역의 산불이 사실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요 유럽 지역의 어떤 기록적인 폭염과 맞물려서 아주 큰 규모의 지금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산불에는 다양한 이제 요소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분석을 해봤더니 온도가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일단 그 자체로 기온이 높기 때문에 산불이 훨씬 더 바로 하기 쉬운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토양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국내 그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는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현재 지금 지구 온난화가 1.5도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요 1.5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2도 정도까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하면 이제 0.5도가 사실 더 오르게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대형 산불로 유명한 그 북미 지역,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도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 산불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온도와 그리고 건조한 토양으로 인해서 산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사실 또 이렇게 최근에 그런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산불이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 산불이 커지고 산불이 커지면 다시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남은 얘기는 앞으로 더 더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의 어떤 대응 정책에 질문이 남아있는데, 자, 먼저 이 같은 폭염이 적어도 40년 이상 지속할 것이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예,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 활동에 의해서 산업화 시대 이후로 해서 이제 온실가스 양이 증가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건 사실 좀 부정하기 어려운 이제 사실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산업화 이전 상태로 줄이면 지구 온난화 현상도 그러면 바로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물음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관련 연구 수행했었는데 이제 기후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물론 당연히 이제 모델마다 방법마다 다르긴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산업화 이전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구가 원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수십 년에서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현재 걸리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멈추더라도 사실 좀 비관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앞으로 한 수십 년 정도는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40년. 이런 얘기 나오면 본인 나이하고 또 계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40년 정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근거 있는 말씀이다. 열심히 계산한 결과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례적인 열대야 얘기가 최근에 있었고 또 이상 고온 현상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기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 이렇게 더웠던 해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별로 조사해 보니까
네. 가장 더웠던 해들이 가장 이렇게 최근 10년 안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그런 기록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구 온난화와 연관돼서 제트기류라든지 혹은 그런 블로킹 현상들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지역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공이 전 세계에서 제트기류가 가장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트기류의 변화와 그리고 이런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기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겨울철에 이제 사만사온과 관련된 그런 정형화된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은 이제 장마 기간이 우리가 예전에 알던 대로 장마가 잘 나타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사례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블로킹 현상이라든지 이런 기압계의 이동이 우리가 알던 대로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경우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당장의 오늘 내일 날씨는 잠시 뒤에 또 기상센터 원희덕 캐스터가 전해주겠습니다만, 일단 국내 올 여름 좀 폭염을 좀 전망하신다면 전문가로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그 계절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직 인류가 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이고 상당히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컴퓨터로 우리가 계절 예측을 하게 될 텐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올 여름이 더울 것이다, 혹은 평년보다 덜 더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이 컴퓨터 모델이 그러면은 이 결과를 잘 맞게 예측했을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날씨 예측에 사용했던 컴퓨터 모델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날씨를 잘 맞췄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재 지금 이런 기상 상태로 이동해 가고 있는데, 기후 상태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맞았던 이 컴퓨터 모델이 앞으로의 이런 다른 상황에서도 잘 맞을 것인가 하면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꼭 잘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 예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좀 이렇게 큰 추세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로 지구 온난화에서 당연히 현재 지금 대기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대기 속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한 7에서 8% 정도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열에너지나 수자원의 분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로 이전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게 그리고 불균질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여름에 당장 어떻겠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큰 추세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염이나 폭우 혹은 그 반대에 있는 한파나 가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말미에 핵심적인 답변이 들어있었는데, 대기과학자 교수님에게도 올여름 날씨 전망이 가장 도전적인 질문이라는 게 좀 흥미롭네요. 자, 이번엔 세계적인 추세도 대응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좀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되고 있는 대응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까?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어떤 이렇게 좀 전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지구적인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 가령 예를 들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그 결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이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서 그쪽에서만 지구 온난화가 완화되느냐, 이렇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을 끌어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기후변화를 이렇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입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졌듯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이해 충돌이 첨예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 역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게 아닌가. 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들,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그런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한들 다른 곳에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정치제도에서도 이렇게 한 표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바뀌고 선출되고 하듯이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세상이 바뀌는 거지, 어떤 큰 어젠다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개개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각성을 할 필요가 있고, 사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공동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국면에서도 이 기후 변화가 아마 정책의 한 축으로 다뤄졌었는데 앞으로는 좀 대선 공약집에 기후 변화가 좀 어떻게 담길지가 좀 주목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특히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좀 저는 이제 기후과학을 전공하는 날씨를 전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렇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도 분명히 있고 특히 좀 인류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이렇게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이 적응하는 쪽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말도 사실이 있는데요. 네.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이렇게 기후 변화에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런 기후 변화가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경제 논리에서 생각하는 피해보다 사실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결국 개인이 움직일 때 세상이 바뀌게 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미 사실 늦었지만 네.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현재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 그리고 개개인이 좀 움직이게 된다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엄중한데 시청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은 제가 좀 친근하게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시험 수영장이 규격에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무거운 물체를 들고 수영해야 하는 시험인데 수심은 1m에 불과한 곳이 있어 수영이 아닌 걸어서 시험을 치러야 할 정도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수영장.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교육장이자 서울 지역 시험장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훌쩍 넘은 수영장 수심은 1m에서 시작해 점점 깊어지는데 가장 깊은 곳이 3m 정도입니다. 수심이 1m에서 3m, 중간이 한 1.5에서 1.7 되고 시험에 참여했던 응시자들은 서울 시험장의 얕은 수심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수상구조사 시험 가운데는 5kg 무게의 물체를 손에 들고 물에 닿지 않게 운반하는 익수자 운반 과목이 있습니다. 19m 이상을 헤엄쳐 이동해야 하는데 서울 시험장이 너무 얕다 보니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발을 차줘야 되는데 1m 깊이에서는 그 자세가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다. 감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다른 시험장 사정은 어떨까? 인천 시험장 수심은 최소 3m에서 최대 5m, 수원 시험장의 수심은 5m입니다. 또 다른 시험장들도 대부분 최저 2m 이상, 최대 5m의 수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 시험인데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등한 조건이 제공이 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인데 참여했던 인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거기는 시험장으로는 일단은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이런데도 해경 측은 서울 시험장이 법에서 정한 규격을 지키고 있으며 시험 과정에서 유불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시험장 교체 계획은 없으며 안전에 유의해 시험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이 같은 해경 입장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물놀이 위험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상구조사를 꼭 국가 자격이 있는 사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꼼수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자격시험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지난 2017년 시작된 수상구조사 자격증 시험은 해경 채용 시험에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험장과 다른 지역 시험장의 수심 차이는 응시자들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다음 달 중순쯤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도 곧 1차 결론을 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집중 검토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성범죄와 폭행 등이 부쩍 늘면서 범죄 건수가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범죄 발생 건수는 36만 7천여 건으로 전 분기보다 13.9% 늘었습니다. 추행 등 성범죄가 4,900여 건에서 5,500여 건으로 12%가량 늘었고 절도와 폭행은 각각 19%, 17% 넘게 급증했습니다. 네, 강원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 자살 소동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다툼이 원인이었는데 학교 측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지만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중학교. 지난 7일 중학생 A양이 4층 교실 창문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며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앞서 A양과 친구 B양 등 2명은 지난해부터 친구들의 괴롭힘을 호소해왔습니다.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A양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양과 B양 부모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만류했습니다. 쉽게 저희는 하해가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계속 말을 두 번 다 말을 바꾸는 바람에 결국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생들이 서면 사과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SNS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오간 사실까지 드러나 부모들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고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초 B양은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선택했고 A양은 학교에 혼자 남았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양의 자살 소동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있는 친구들과는 반을 분리하고 수시로 주의시켰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어머니가 국민 신문고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시고 또 그래서 저희 또 양구교육청에서 자학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성실히 답변했거든요. 그러다 최근 A양도 결국 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한 상황. A양 어머니는 학교 측이 문제를 방관하고 딸의 손을 놓은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이고 학교에서도 문제하니까 얘가 학교를 안 나오면 조용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YTN 홍성욱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65km 지점에서 차량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등 차량 석대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정오쯤 충남 서산시 갈산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손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충남 당진시 수청동에서 인도를 걷던 12살 아이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맨홀은 뚜껑이 파손된 채 플라스틱 덮개로 덮여 있었는데 해당 아동은 깊이가 1m 넘는 맨홀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2시간 넘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 촬영을 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공개수배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차량을 대놓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서울 보호관찰소에 인계했고 범행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인하대학교가 교내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하대는 준간강치산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씨를 학칙에 따라 징계에 붙였는데 징계 유형은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과 퇴학의 4가지로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불법을 저지르려고 주고받은 돈이라면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1살 A씨는 지난 2013년 부산에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료인이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생활협동조합을 만들면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악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설립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들 사이 갈등이 생겨 계획은 무산됐는데 A씨는 이듬해 투자금 가운데 2억 3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선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도 A씨에겐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금의 경우 이미 사기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6개월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까지 전부 무죄로 보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애초 투자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한 의료법을 어길 목적으로 전달된 만큼 A씨와 투자자 사이 관계는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범죄를 모의한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대법원이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초엔 그저 규범에 따라 판단하도록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횡령죄 성립 요건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든 셈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최근에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5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하는 등 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만 벌써 10건에 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사실 농협 횡령 이렇게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제1금융권의 또 농협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구분해서 봐야 되죠. 네, 농협은행에서 횡령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무슨 농협으로 끝나는 제2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들입니다. 네, 혹시 헷갈리실까 해서 한번 여쭤봤고. 네. 자, 최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에서 또 횡령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이번에는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고3 농협입니다. 네. 양곡을 매입해서 판매하던 양곡 유통사업부 소속 직원 40대 A씨가 회사 돈 5억 원을 횡령한 겁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동료들이 집에도 찾아갔는데 만날 수 없었다고 하고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가 하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 챙기게 됐는데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지역 영농조합법인에서 잡곡을 매입했다며 받은 세금 계산서가 가짜였던 겁니다. 이 농협은 잡곡업체 법인 통장으로 직접 매입 대금을 보냈는데요. 이 농협에서 법인 계좌로 지급한 대금 5억 원을 A씨가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정황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농협 측이 사기 등의 혐의로 A씨와 잡곡업체 관계자를 고소했지만 A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요. 경찰은 우선 A씨의 소재 파악에 집중하면서 잡곡업체도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아직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농협에서 횡령 사건 발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데 또 최근 부쩍 좀 잦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만 농협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무려 3차례나 터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이 50억 원에 달하는 거로 새롭게 확인이 됐고요. 지난달 27일엔 경기 파주시 김포 파주 인산농협 직원이 7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또 지난달 15일에도 경기 광주시 오포농협 직원이 40억 원 규모 공금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경기 수원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8억 원을 빼돌리는 등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횡령 사건만 9건에 달합니다. 네, 고3농협, 네. 그리고 구의역 지점,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경기 파주, 김포 파주 인삼농협,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까지.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농협을 검색하면 횡령이 자동 완성될 정도인데 네. 지금 보면 10손가락을 채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횡령을 저지른 이런 직원들한테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최근 사례 4건만 살펴봐도 이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이 30에서 40대 젊은 층입니다. 네. 특히 지난달 횡령 3건은 모두 30대 직원들이 저질렀는데요.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도박이나 코인, 주식 등에 투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이 투자에 대한 유혹을 크게 느낀 상황들이 계속됐다는 건데요. 감옥에 몇 년 살다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는 약한 처벌에 대한 인식도 한몫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횡령과 같은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 약한 편이라면서 일선 직원들의 범죄를 내부 통제 장치로 걸러내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돈을 빼돌려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이제 유혹을 더 크게 느끼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예, 아무래도 적발될 확률이 일선의 그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이걸 다루니까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부 통제 장치가 걸러내지 못한 점이 문제인데 이게 내부 시스템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까? 네, 농협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 본점은 1,115개, 또 지점까지 합하면 4,800곳이 넘습니다. 이 지역 농협 1000여 곳은 모두 개별 법인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감사로는 전국 수천 개 지점을 모두 관리 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역 농협의 경우 내부 사정이 밝은 장기 근속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 순환 배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원이 작정하고 비리를 저지르면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걸 왜 모를까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 네. 농협중앙회 측은 비정상적인 자산 흐름을 감시하는 전산 감사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금씩 또 여러 번에 걸쳐 횡령을 저지를 경우 정상적인 거래 패턴으로 인식해서 이 시스템상 걸러지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이미 시스템은 있는데 여러 번에 걸쳐 횡령을 하면 정상적인 거래 패턴으로 인식한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횡령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닌데 농협중앙회도 그렇고 이제 관계 부처까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선 농협중앙회 측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경보 장치와 같이 기존 전산 감사 시스템에 있는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려서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며 내부 단속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산감사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원시 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횡령 사고 방지 TF 회의를 열어 내부 통제 장치를 점검하고 또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농협의 대출이나 예금과 같은 신용사업에 한해서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금감원 역시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잇단 횡령 사건으로 운영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농협중앙회 차원의 조치 그리고 주무부처 회의도 있었는데 뭔가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명 금소법에 농협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 행위나 부당한 권유를 금지하는 등 6대 판매 원칙을 마련해둔 법인데요.
이를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현재 신협을 제외하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업은 모두 금소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와 같이 소관부처가 각기 나뉘어 있다 보니까 금융위 소관인 신협만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금소법이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이긴 하지만 이 금소법을 적용받게 된 금융기관들은 내부적인 통제 장치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협도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되면 내부 통제 강화와 또 금융사고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달 금소법 적용 대상을 모든 상호금융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역시나 법에서 빠져나가는 좀 측면이 있었군요.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라면 직원들이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막기엔 좀 충분치 않아 보이는데 다른 대책은 좀 없을까요? 네,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또 강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조합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농협과 신협 등 각 상호금융업은 저마다의 조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엔 내부 통제 기준을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중앙회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하고 지키는지 점검한 뒤 또 이를 위반하면 조사에 들어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중앙회만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지역 단위 농협이 전국에 1,000곳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개별 지역조합은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한 법적 의무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관계부처는 개별 조합 역시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금융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농협의 슬로건이 함께하는 100년이더라고요. 100년 설계하기 전에 일단 올해부터 발생한 일부터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농협 횡령 사태 원인과 대책 황보혜경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여름밤에 청와대를 둘러보는 행사가 오늘부터 12일간 진행됩니다. 네,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관람객 선정은 이미 마감됐는데요.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 낮과 사뭇 다른 청와대의 밤 정취를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개방된 이후 131만여 명이 방문한 청와대의 문이 밤 시간에도 열렸습니다. 청와대 본관의 파란 기와가 야간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정원을 거쳐 청와대 본관에 들어서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 정면에 걸린 한반도 그림이 점점 크고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관람객들은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지도자들과 대면했던 접견실과 집무실을 둘러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영부인들이 사용했던 공간인 무궁화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 수궁터를 거쳐 대통령 관저, 상춘제, 녹지원 등 청와대 경내 곳곳을 산책합니다. 관저에서는 한여름밤의 정취를 돋우는 퓨전 국악 공연이 열리고 상춘제는 창호를 활짝 열어 내부 모습을 보여줍니다. 녹지원 일대에는 레이저 조명으로 반딧불이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 같은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사전 공개 행사에 초청됐습니다. Where we have been living as foreigners for so long, and it's very beautiful to be able to see not only the background but also see how we're integrating and how everything is changing through the years. So it was a very beautiful experience.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한여름밤의 청와대 산책 행사는 12일간 한시적으로 열립니다. 청와대 개방을 5월 10일부터 진행했고 국민들의 많은 성원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야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번에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1,200여 명이 참여하고 추후 야간 행사의 확대 여부가 검토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끊어졌던 창경궁과 종묘 사이길은 90년 만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12년 공사 끝에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킨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윗부분을 녹지로 조성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일반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촬영한 종로 일대 풍경입니다. 종묘와 창경궁 사이를 도로 하나가 떡하니 가로지릅니다. 율곡로인데 지난 1932년에 일제가 만들었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였다지만 창경궁을 거쳐 종묘로 흐르던 북한산 주맥을 끊어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란 얘기도 있습니다. 강제로 갈라졌던 창경궁과 종묘가 다시 만났습니다. 무려 90년 만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0년 복원사업 첫 삽을 뗀 뒤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맥이 연결된 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그런 계속 논의가 있어가지고 또 올해가 이제 90주년 되는 겁니다. 90주년 만에 이제 이 도로를 개통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큰 거죠. 율곡로를 지하에 넣고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그 위로 궁궐과 종묘를 하나의 숲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8,000제곱미터 규모 녹지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같은 우리 고유 나무를 심었습니다. 두 지역 사이 담장도 세웠습니다. 공사 중 발굴된 옛 종묘 석재를 가져다 쓰면서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최대한 과거의 궁궐 형상과 그 위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던 그 담장에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돌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궁궐 담장 바로 옆에는 폭 3m의 산책길이 340m 길이로 생겼습니다. 보행 약자들을 위해 계단과 턱이 없는 완만한 경사로 설계됐습니다. 다시 연결된 종묘와 창경궁 모습은 22일부터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얼마 전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죠. 우리 우주 산업이 세계 열강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우리 항공 산업이 세계 선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KF-21 보라매. 이로써 우리 항공 우주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KF-21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제트기입니다. KF는 말 그대로 한국산 전투기를 의미하고요. 21은 출고 연도이자 21세기 우리 제공권을 주름닫는다는 의미의 명칭입니다. 별칭은 보라매, 한국 공군의 상징이죠. KF-21은 음속의 1.8배, 시속 2,200km를 비행하는데요. 서울에서 미국 워싱턴까지 5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특히 신의 한 수라고 불릴 정도로 KF-21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탑재입니다.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 200km 떨어져 있는 적의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데요. 스텔스도 피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미사일은 현재 일본은 없고 중국과 러시아 정도만 갖고 있어서 동부가 최강급으로 평가됩니다. KF-21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기체에 들어가는 3만 개 이상의 부품 중에 65%는 국내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개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미 1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양산 이후에는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 비행 성공이 더 의미 있는 건 KF-21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4.5세대 고성능 전투기인 KF-21은 성능을 보강해 5세대인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 인공지능화, 무인화 기술 등 첨단 기술이 구현된 6세대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공군은 앞으로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확보한다는 구상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등급을 20년 만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첫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 다음 해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줄곧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온 겁니다. 국무부는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해당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3등급 가운데 2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 countries were downgraded a tier, indicating that they either didn't make significant increasing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or worse, that their governments have a state-sponsored policy or pattern of trafficking. 국무부는 강등 이유에 대해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 활동 문제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등급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스위스 등 모두 133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을 더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다른 법 체계를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이 3등급 국가에 포함이 됐는데요. 북한은 미국 정부가 여행 정보와 관련해 신설한 억류 위험이 있는 국가군에도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2003년부터 20년 연속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8만에서 12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이고 추정 자체가 어려운 규모의 많은 사람을 노동교화소 등의 수감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등급 국가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모두 22개국이 지정됐는데 베트남과 캄보디아, 마카오가 새로 3등급에 포함됐습니다. We have raised for many years, both in our diplomacy and in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ur concern about trafficking, forced labor specifically of North Koreans within China. 북한은 또 미국 정부가 기존의 국가별 여행 경보에 추가로 부당한 억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신설한 억류 위험 국가군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 대학생 워토 언비어의 사망 사건 이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 이미 등재돼 있는데 억류의 첫 알파벳을 딴 D지표 국가에도 새로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이들 국가에는 미국과 갈등 관계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수십여 명이 중국 등 20여 개국에서 부당하게 억류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인을 부당하게 억류한 관련자 등의 금융제재나 비자 박탈 등의 여행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의 귀환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오는 9월 27일 도쿄 무도관에서 치르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 날짜와 장소 등은 오는 22일 기시다 총리가 주재하는 가기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국장에는 일본 내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정부 조문단 등 각국의 외교사절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합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비슷한 방식인데 푸틴 대통령이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아파트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네츠크주 공략의 거점이란 이유로 민간 시설까지 무차별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러시아가 최근 동부 돈바스와 남부 일부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셈법은 점령지 병합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미 병합을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점령 지역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러시아와 합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 형식과 비슷합니다. 이르면 오는 9월 러시아 지역 선거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We're seeing ample evidence in the intelligence and in the public domain that Russia intends to try to annex additional Ukrainian territory. Russia is beginning to roll out a version of what you could call an annexation playbook, very similar to the one we saw in 2014. 우크라이나 병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 모두를 되찾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고 공언합니다. There is only one possible format of victory. Russia needs to give back all the land it seized, including Crimea.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바람은 현실과 차이가 큽니다. 병합 전까지 영토 탈환에 실패한다면 달리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는 주민투표에서 96% 찬성을 얻어 크림반도를 병합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되돌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중동 순방이 끝난 직후 푸틴 대통령이 보란 듯이 이란을 방문해 반미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가스 매장량 1위와 2위인 러시아와 이란은 대규모 에너지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바이든 미 대통령 첫 중동 순방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역시 이란을 찾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3국 정상회담을 열어 반미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세 정상은 서방의 대러 제재 속 유대 관계를 다지며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라이시 대통령과 별도로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러시아와 이란 최대 에너지 기업들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가스프롬이 이란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 등에 협력하고 러시아 기업들이 이란에 400억 달러, 52조 3천억 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Газпром всегда выполняет и намерен выполнять все свои обязательства.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도 이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력을 논의했다면서 러시아 곡물 수출 제한이 해제되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돕겠다고도 밝혔습니다.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все огранич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ожными поставками на экспорт российского зерна, будут сняты.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기존 합의를 따르지 않고 있고 이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한국 역도에 떠오르는 스타 신록이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록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61kg급 경기에서 인상 126kg, 용상 155kg, 합계 281kg으로 세계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돼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미리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에 최고 7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지방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도 강원도와 충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